올해 68, 김순자. 그녀의 하루는 낡은 집과 함께 시작되고 저물어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개발 동네에 덩그러니 남은 흉물이라 쑥덕거렸지만 순자 씨에게 이 집은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 떠난 남편의 땀 냄새가 벽마다 스며 있었고 하나뿐인 딸아이의 웃음소리가 기둥마다 새겨져 있었지요. 저 문고리만 봐도 그랬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던 남편의 거친 손길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순자 씨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무거운 구두 소리가 마당을 울릴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곤 했습니다. 그때 배운 것이었습니다. 숨을 죽이는 법, 그리고 제 마음을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 법. 그래서 그녀의 사랑은 언제나 말 대신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의 도시락을 싸고 밤늦도록 시장 좌판에서 나무를 팔아 딸의 공책을 사주었지요. 그녀의 삶은 그렇게 소리 없는 희생으로 채워져 왔습니다. 이 집은 그 희생의 증거였습니다. 부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벽돌 한 장 한 장을 직접 쌓아 올린 성체였지요. 시멘트 가루에 머리가 허옇게 새어도 손톱 밑이 시커게 물들어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딸 미영이를 낳고 그 아이가 처음 엄마하고 불렀을 때의 감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에게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전부를 담아낸 거대하고 단단한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낡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딸은 시집가 재 가정을 꾸렸습니다. 북적이던 집에는 이제 순자 씨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어떻게든 제 한 몸 건사하며 살아내는 것이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까요.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순자 씨는 마당 구석에 늙은 호박 넝쿨에 물을 주고 장독대 뚜껑을 하나하나 정성껏 닦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낡은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린 순자 씨의 눈에 익숙한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뿐인 딸 미영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딸은 웃고 있었지만 그늘진 얼굴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는 법이지요.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된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 딸의 손은 차갑고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평온했던 그녀의 성체에 조용하지만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예감했습니다. 마루 위로 길게 드리워졌던 그림자가 어느새 순자 씨의 발밑까지 스며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밥상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 속에서 딸 미영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밥을 넘기는 대신 꾹 참아왔던 설움을 삼키고 있었지요. 조용히 끓던 긴장이 터져나오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툭 하고 미영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밥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신호탄이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사는 게 꼭 지옥 같아. 딸의 울음은 순자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성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사위의 월급, 그리고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주눅 들어 지내는 손주 이야기까지. 미영이가 쏟아내는 하소연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순자 씨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자식의 고통 앞에 부모는 언제나 죄인이 되는 법이지요. 내가 못나서, 내가 더 해주지 못해서. 순자 씨는 그저 딸의 등을 쓸어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미영이가 붉어진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박함과 함께 무언가 위험한 욕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방법이 딱 하나 있어. 우리 이 지긋지긋한 가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미영이의 제안은 순자 씨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낡은 집을 팔자는 것이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에 대출을 조금 보태면 강남의 작은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었지요. 그곳에 가면 손주도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킬 수 있고 사위도 어깨 펴고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엄마도 함께 모시고 살 거라고, 이제 고생 그만하고 딸 옆에서 편히 지내시라고 꿀처럼 달콤한 말들을 속삭였습니다. 안 된다. 이 집은 절대 못 팔아. 내 아비 뼈골이 묻힌 집이다. 순자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한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체면, 자식의 미래를 들먹이며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체면이 뭐길래? 엄마 체면 때문에 우리 가족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아빠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원치 않으실 거야. 내 아비와의 추억을 팔아서 얻는 게 행복이냐? 추억?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추억이 밥 먹여줘?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이건 엄마를 위한 일이기도 하단 말이야. 딸의 절규 앞에 순자 씨의 단단했던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낡은 벽에 선명하게 그어진 균열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자신의 무너지는 마음 같았지요. 이게 맞는 걸까? 짧은 내적 독백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고집 때문에 정말 자식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 핏줄이라는 것은 그토록 질기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에게 자식의 눈물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었습니다. 결국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순자 씨 앞에 미영은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묵직한 인감 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기 위해 서류 위로 손을 가져가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창밖에서는 마치 남편이 서럽게 우는 것처럼 바람 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눈에는 오직 이제 살았다며 환하게 웃을 딸의 얼굴만이 어른거릴 뿐이었습니다. 망설임과 불안이 그녀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적 속에서 그녀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신의 삶과 딸의 눈물을 저울질해야만 했습니다. 여길 떠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겠지. 남편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이 집을 지키겠다던 약속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물로 애원하던 딸의 얼굴이 그 위를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내 자식이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어머니의 마음은 결국 자식이 있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밤새 고이 간직했던 서류를 딸에게 건넸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걸로 내가 허리 펴고 살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평생 잘할게. 이제 우리 고생 끝이야. 딸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애써 웃어 보였지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집은 순식간에 팔려나갔습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낡은 세간을 실어 나를 때 순자 씨는 텅 비어가는 집 안을 홀로 서성였습니다. 벽에 남은 빛바랜 액자 자국을 쓸어보며 그녀는 한평생의 시간을 떠나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려 있었지요. 엄마, 새 아파트 입주 청소 끝나려면 며칠 걸리니까 그때까지만 근처 호텔에 계세요. 제가 금방 모시러 갈게요. 딸의 목소리는 어딘가 모르게 다급했습니다. 순자 씨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딸이 그녀를 데려간 곳은
번듯한 호텔이 아닌 도시 변두리의 허름한 여관이었습니다. 낯선 방에 들어서는 순간 순자 씨의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고 창문은 벽을 향해 나 있어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여기는, 여기가 조용하고 괜찮아. 엄마, 며칠만이야, 며칠만. 내가 맛있는 거 사들고 금방 올게. 딸은 순자 씨의 손에 억지로 돈 몇 푼을 쥐어주고는 서둘러 방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하던 순자 씨의 마음에 서서히 두려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낯선 침대 위에 꼼짝 않고 앉아 딸에게서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전화기는 밤이 깊어지도록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배신을 알리는 불길한 전주곡이었습니다. 약속했던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을 걸어도 전화기 너머에서는 냉정한 기계음만 되돌아왔습니다. 손에 쥐어준 돈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고 여관 주인의 눈초리는 날마다 사나워졌습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다잡고 그녀는 딸이 말했던 강남의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빗속을 뚫고 나선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낯선 동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아파트 앞에서 순자 씨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겨우 찾아낸 딸의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틈으로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리고 나온 것은 딸이 아닌 낯선 얼굴의 사위였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지금 집들이 중이라 정신없는데. 미영이 좀 보려고 왔다. 연락이 안 돼서. 그 순간 안쪽에서 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순자 씨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누구야, 여보? 엄마야. 지금 오시면 어떡해. 다음에 오시라고 해, 좀. 미영아, 나다, 엄마야. 문 좀 열어다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사위는 난처한 표정으로 뒷머리를 극적이다. 이내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늘은 좀 곤란합니다. 저희도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연락드릴 테니 그만 돌아가세요. 체면? 내 어미를 이 빗속에 세워두는 게 너희 체면이더냐? 미영아, 얼굴이라도 보고 가자, 응? 하지만 대답 대신 들려온 것은 무정하게 닫히는 문소리뿐이었습니다. 쾅! 그 소리와 함께 순자 씨의 세상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자신이 버려졌음을 깨달았습니다. 힘없이 돌아서는 그녀의 어깨 위로 빗줄기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처 없이 걷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아니, 순자 씨, 여기서 뭘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꼴이야? 옛 시장 동료 박 사장이었습니다. 따뜻한 사람의 온기에 굳게 닫혀있던 순자 씨의 눈물샘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박 사장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핏줄에게 버려진 그녀를 품어준 것은 결국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곳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곤 낡은 옷 보따리 하나뿐인 작은 방이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넓어진 듯 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캄캄한 밤이 지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고요한 아침을 맞이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빗속에 저를 내버려 두고 돌아섰던 딸의 뒷모습이 악몽처럼 저를 괴롭혔지요. 하지만 시간은 가장 무딘 칼날로
가장 아픈 상처를 조용히 도려내는 법인가 봅니다. 이곳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갑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낯선 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해가 지면 잠이 듭니다. 평생을 무엇인가를 위해 악착같이 살았던 지난날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볼 때면 문득 제 딸 미영이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이, 제가 채 안아보지도 못한 손주의 얼굴도 그려보곤 하지요. 어르신,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저 아이들이 참 예뻐서. 우리 때랑은 참 다르지. 저렇게 마음껏 뛰놀 수 있다는 게 참 좋아 보여. 어르신 때는 많이 힘드셨어요? 그때는 살아내는 게 전부였단다. 그래도 그렇게 버텨냈기에 오늘이 있는 것이겠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이 제게 남긴 것은 결국 두 줄의 선명한 교훈이었습니다. 첫 번째 줄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지켜야 할 빚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지만 그 사랑을 받은 자식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빚을 외면하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도리 또한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줄이 뼛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배신은 결국 스스로를 옭아매는 족쇄다. 제 딸은 잠깐의 부와 허영을 얻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평생 어미를 버렸다는 죄책감의 족쇄를 차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족쇄는 세상 어떤 아파트보다도 무겁게 그 아이의 발목을 평생 붙잡을 터였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사랑은 존재의 이유를 잃고 사라집니다. 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비극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할 인생의 두 줄이었습니다.